눈은 새벽에 서해안부터 시작돼 밤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4명의 대선 후보들이 참여한 첫 TV 토론이 조금 전인 10시에 끝났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120분 동안 부동산과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요. 자유토론에서는 서로를 향한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TV토론이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김성환의 시사야는 조금 전 끝난 대선 후보 TV토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꾸려갈 예정인데요. 이어지는 뉴스야에서는 TV토론의 주요 내용과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요. 계속되는 인터뷰 코너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토론이 가져올 파장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일기에서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지난 1일 정식 발효된 RCEP이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인 10시에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한 대선 후보 첫 사자 토론이 끝이 났는데요. 일단 주제별 토론 쟁점부터 먼저 좀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크게는 주제 토론을 이제 부동산을 주제로 한번 토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자유 주제로 이제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했고, 이어서 외교 안보, 그다음에 일자리 성장 관련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특정한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공방이 오간 주제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쟁점화를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주도한 주도권 토론은 거의 모든 시간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제 공세를 대장동 문제로 폈고요. 이제 그건 이미 뭐 캠프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이긴 했었죠. 예고한 전략대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제 뭐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공약 같은 소위 뭐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네.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35조 지금 추경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 네. 50조를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공략을 했고요. 네. 심상조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공세를 제기한 것이 이른바 김건희 씨의 녹취록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안희정 씨 편이라는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말이 사실이냐 이런 것을 추궁을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안희정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를 다시 이끌어냈습니다. 일종의 미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따져 물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그 상처 입으신 분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 주제를 중요하게 이제 취급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어떤 지급 액수를 높이고 이제 이런 그 개혁 방안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이제 모든 후보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만,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까지 뭐 어느 정도 선까지 늘려야 된다든지 뭐 그 다른 공적연금들과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결론까지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평가도 해주시고, 또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각 후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다른 후보를 좀 겨냥해서 공세를 펼쳤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교 안보 분야는 어땠어요? 그 외교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모두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혐오 정서에 기반한 이제 그런 편가르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제 최근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이른바 혐중 정서 내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좀 뭐 나를 세우는 발언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이제 그 공세를 취했고요. 이에 그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동맹 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대북 그리고 대중에 대한 어떤 강경한 자세를 강조를 하면서 보수 표심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런 군사비를 늘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공약이 대해서 이것이 네. 말하자면 안보 사치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군사비를 늘리는 것보다 이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특히 이제 국가의 재정 투입 우선순위가 이런 국방비보다는 뭐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가 더 중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참 후보들 간에 토론하는 모습을 사실상 처음 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또 이번 토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 인터뷰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심상정 후보 그동안에 양자 토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었잖아요. 네. 근데 두 후보가 과연 누구를 향해서 공세를 더 펼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쪽을 다 공격하는 모양을 좀 보였더라고요. 네, 사실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김건희 씨의 이 통화 녹취록 문제 이것을 언급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공세를 폈다고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둘 다 모두를 비판하는 이쪽이었는데 예. 사실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 성향이나 지금 어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정책 지향 방향을 보면 좀 상당히 보수적이고 뭐 중도 보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태도를 이제 그 정책 노선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네. 하는 게 맞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정치적인 경쟁자로 이제 인식을 해서 그런 건지 네. 조금 더 이제 나를 세우는 듯한 태도가 많이 보였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뭐 그 발표한 공약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공박하는 식으로 이제 그 세세하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 공세를 폈는데 네. 이를테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주택 청약 가점을 5점을 주겠다는 네네. 게 이제 윤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 관련해서 그러면 뭐 주택 청약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시냐, 작년 서울 그 청약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아시냐, 이런 송구 질문을 해서 윤 후보를 정말 일순 긴장 당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모범생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좀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왔는데 준비의 방향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좀 많이 노리고 준비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인상이 좀 이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를테면 좀 뭐랄까요, 윤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견제하는 듯한 이제 그런 태도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그 같은 보수층 지지자들을 상대로 좀 경쟁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거나 이런 경향이 나타났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뭐 단일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전략이 좀 담겨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근데 보통 이제 언론에서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TV 토론이라는 게 득점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뭐 실언이라고 할 만한 좀 실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이 방송에 오느라고 중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외교안보 토론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뒷부분은 좀 못 봤는데 거기서 혹시 뭐가 나왔는지 제가 지금 오면서 찾아봤습니다만 아마 그 제가 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치명적인 말실수나 좀 지지율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장면은 오늘 토론에서는 없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오늘 토론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TV 토론이다 보니까 이것이 네.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자 후보들이 모두 이제 인지를 미리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나름대로 미리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보였고 특히 준비를 한 방향이 특히 양강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띄는 공격을 화려하게 잘 펼칠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실수를 적게 할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었고요. 네. 이제 그런 게 보인 부분은 자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뭔가 당황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이제 노련하게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이제 즉답을 피하면서 말을 돌리는 좀 이런 연습도 좀 충분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윤석열, 이재명 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공격 방어 뭐 이런 좀 그 연습을 해서 지금 어떤 특별히 눈에 띄는 발언도 없지 않았나 싶은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네. 이제 언뜻 그 윤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 본능 이런 게 좀 보여서 네. 이제 이를테면 그 대장동 관련 부인이 추궁을 당하니까 나는 이득 본 거 없는데 윤 후보는 부친 집을 김만배 씨 쪽에서 사주지 않았냐 이렇게 반격을 하는 장면, 이게 눈길을 끈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네. 윤 후보는 뭐 특별히 말실수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정치에 입문한 지 그 다른 이 네 후보 중에서 가장 좀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좀 발언을 할 때 이제 말과 말 사이에 좀 휴지 또는 이제 유격이 좀 있는, 말하자면 좀 어떤 토론 기술 면에서 이제 조금 그 뭐랄까요, 이제 말이 바로바로 이제 나오지 않고 또 이제 의미 없는 말이라도 해서 일단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좀 다소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모든 후보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행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름 상대 후보가 공격했을 때 어떻게 비껴가면서도 또 상대 후보에 적절하게 응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 낮에 정치부 기자들이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낮에 굉장히 한가했습니다. 오늘 두 후보 전부 다 일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TV 토론만 준비하느라고. 아, 그럼 오늘 열심히 이제 TV 토론을 보고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정치부 기자들은 이번 TV 토론이 어느 정도 지금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들끼리 또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TV 토론이 사실상 설 연휴 동안 원래 한 차례 양자 토론 또는 다자 토론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양당 후보들의 삿바 싸움 때문에 결국 그 한 번의 토론 기회가 무산이 되고 네. 지금 이제 대선을 40일을 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금 첫 번째로 열린 TV 토론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층 중에 상당수가 어쨌든 TV 토론을 한번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TV 토론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었고요. 네. 다만 실제로 지금 토론이 끝난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어떤 특별히 아주 눈에 띄는 그 본인의 장점을 아주 매력을 어필한 후보도 사실은 특히 양강 후보로 좁혀보면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반면 아주 뭐 크나큰 실수를 해서 아주 뭐 지지율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깎아먹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번 토론에서는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토론이 방금 전에 끝나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아주 꼼꼼히 전달해드리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금 또 문자창에 청취자분께서 누가 잘했다, 누가 실수했다, 잘 몰랐다, 여러 가지 평도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일단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이 처음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그럼 토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토론의 수만 딱 채우고 그냥 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토론 또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직선거법상 하게 돼 있는 토론은요. 이제 2월 15일부터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총 3회 이상 이제 선관위가 선관위가 주재하는 TV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토론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참여하는 이제 뭐 양자 토론 이제 이런 것이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네. 양자 토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설 연휴 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지금 추진을 하려다가 뭐 사실 지켜보는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히 민망할 정도로 뭐 분야를 이렇게 하자면 안 하겠다. 뭐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공방이 오간 끝에 결국 무산이 됐기 때문에 네. 현재로선 아마 이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사이의 어떤 양자 토론은 좀 추진되기가 좀 난망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사이의 양자 토론은 한 번 있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꼭 이제 선관위 주재 토론이 아니라도 추가 토론의 기회가 뭐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 뭐 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각 방송사별로 토론을 좀 하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각 후보 진영과 지금 접촉을 하는 곳들도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선관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시하는 토론은 3회 이상, 3회 정도는 지금 최소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각 방송사가 주관하거나 아니면 각 후보 진영 간에 합의하는 토론이 또 중간에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예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회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 전문적인 분석은 잠시 뒤에 인터뷰 시간에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이 과잉 의전 논란 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설 연휴 동안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네. 이게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에 SBS 방송에서 처음으로 2021년 초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A 씨의 주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A 씨의 주장 내용은 본인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이제 사실상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배모 씨로부터 이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그다음에 수령, 또 뭐 음식 배달 등 이제 이런 것을 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했다.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 뭐 이런 취지의 고발이었는데요. 네. 이어서 어제 KBS에 이제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김혜경 씨가 비서실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 앞서 A 씨의 풍로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던 이 배모 씨가 이 A 씨에게 그 반찬거리 한우 한 4팩 정도를 공금으로 사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먼저 A 씨의 개인 카드로 그 저녁에 결제를 하고 다음날 일과 시간 중 낮에 그 개인 카드 결제를 취소를 하고 그 경기도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해서 11만 8천 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이 후보는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그 선거 캠프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면서 공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이재명 후보가 감사를 직접 요청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감사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 방금 전에 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제 네. 감사를 착수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 후보 또 경기도 측의 입장인데요. 예. 아마 야당에서는 뭐 경기도가 이제 감사 주체가 되는 것이 좀 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뭐 검찰 수사 아니면 뭐 감사원 감사 아마 이런 식의 좀 그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한다. 아무래도 사안을 좀 더 야권 입장에서 키워야 할 필요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럴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네요. 네,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크게는 이제 두 줄기였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 이른바 이제 이 후보, 그 다음에 뭐 성남시 주요 관계자, 그 다음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그 관련 특수법인의 배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민간업자들한테 그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렇죠. 오히려 얻지 않고 네, 그들에게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도록 이제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배임인 거고, 하나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었던 황무성 씨에 대한 이제 사퇴 강요, 이제 이게 강요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선 후보, 이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등 그 사퇴 강요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체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이 후보, 그다음에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비서실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요. 예. 함께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 역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유 전 본부장은 이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습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집진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황 전 사장의 대화 상대자인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정 부실장을 청사에 직접 불러 조사를 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 수사를 해본 결과 이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나 정 부실장과 공모해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른바 법조 게이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수사 소식이 거의 들리는 게 없어요. 네, 그 이 후보 등이 배임으로 고발된 부분은 지금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예. 검찰에서 지금 지난해 이제 김만배 씨,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이미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서 배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 이 후보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뭐 수사 내지는 사실 확인 절차를 좀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대선이 이제 4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소환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선거 전에 이런 조사나 사실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논란 끝에 지금 대선을 한 달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와버렸습니다. 특검도 결국은 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TV 토론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추경 문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를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국회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4조 원 규모잖아요. 이제 국회가 이제 이 예산안을 심사를 할 텐데, 지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더 증액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여야 모두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 맞습니다. 예. 그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화 그리고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서 35조 원 이상으로 이제 증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조 원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국민의힘도 정부안이 14조 원에 한 32조 원에서 35조 원 가량을 더해서 총 50조 원밖에 추경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은 본 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제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등은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당으로 하여금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와라, 지금 이런 요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여야 간의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보고요.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5곳으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네, 뭐 기존에 알려졌던 바와 같이 그 서울 종로, 그리고 서울 서초갑, 그리고 경기 안성, 그다음에 충북 청주, 대구 중랑구 요 5곳이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됐습니다. 당선 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곳이 경기 안성과 이 충북 청주 상당 이렇게 2군데고요. 이 그 당선자, 그러니까 의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는 종로, 서초갑, 대구 중랑구 이렇게 3곳입니다. 네, 일단 송영길 대표가 규책 사유가 있는 3곳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우리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대구 중남하고 서초는 전략 공천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구 중랑구와 서울 서초갑 두 곳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이 서울 서초갑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이인숙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그다음 대구 중랑구는 곽상도 전 의원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른바 그 50억 클럽 관련 논란으로 그 각각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인데요. 뭐 어떤 인사를 공천할지는 뭐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뭐 민변 출신 뭐 백수범 변호사를 영입했는데 요 관련해서 뭐 대구 전략 공천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서초갑 후보로는 이 민주당 이 지역 위원장인 이정근 위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그 대구만 무공천하고 네. 나머지 지역은 다 후보 낸다는 거예요? 네, 대구만 무공천이고요. 나머지 4곳, 그러니까 서초갑을 포함해서 4곳을 모두 입장을 낸다는 입장인데요. 저번 주에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힌 바로는 4곳 모두에 대해서 후보 등록을 받고 진행을 한다. 그래서 뭐 어디를 전략 공천으로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요. 아직까지 이것도 이제 확정되진 않았다고 권영세 사무총장이 강조를 하고 있고, 현재 뭐 정문원 위원장, 그다음에 정병두 전 그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종로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초갑 같은 경우는 뭐 이해운 전희경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다음에 안성은 김학용 전 의원과 뭐 이상민 경기도당 부위원장, 뭐 청주 상당은 정호택 전 의원, 윤곽근 전 검사장 등이 지금 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앞선 뉴스야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조금 전에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성장,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후보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펼쳐진 이번 토론, 안개 속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V 토론 교수님도 보셨죠? 네, 뭐 보통 때도 보겠지만은요. 예. 뭐 이렇게 또 KBS에서 연기를 한다니까 더 열심히 봤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 이제 상호 토론 필요성은 이제 분명히 보여줬다. 그러고 그러나 다자 토론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자 토론의 한계가 명확했다고요? 예, 이제 상호 토론 필요성은 분명히 보여줬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할 때보다 네.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공격 방어를 하니까 뭐 정책의 장단점이라든지 뭐 인간적 면모의 장단점 이런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토론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다자톤이라는 것은 어떤 꽉 짜여진 포맷에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고 똑같은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뿌리까지 캐기는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자 역량도 중요하지만 혹시 뭐 시간 제약, 공정한 기회 부여 요청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의 필요성은 있지만 다자 토론의 한계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자 토론도 해야 되지만 양자 토론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국민이나 유권자 입장에서야 토론하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자 토론하겠다고 하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반발하고, 또 양자 토론을 정작 해야 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또 구체적인 토론 룰과 관련한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토론을 뭐 그냥 사자 토론만 하는 모습만 보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론의 필요성은 있지만 다자 토론의 한계도 있으니까. 네. 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해야 됩니까? 이재명, 안철수, 네네. 이재명, 심상정, 예.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심상정, 또 심상정, 안철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렇게 법원에서 공정한 기회 부여라는 요청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끼리 다 한꺼번에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들끼리도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전부 1대1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대1로. 네네. 좀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토론에 대한 네네. 평가도 내부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크게 세 개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부터 벌써 뭐 서로 간에 뜨겁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부동산 분야는 사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의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그걸 인정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얘기부터 이제 공급 확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들어보면 기존에 그 각자 하던 얘기와 별 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청약통장 그 옛날 윤석열 후보가 좀 실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상기시키려고 그랬는지 청약통장 만점이 몇 점이냐 이게 아마 좀 그래서 다르게 좀 틀리게 대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너는 요거 몰랐지? 마치 이렇게 골탕 먹이려 하는 그런 질문은 사실 그 크게 본인에게도 질문하는 사람 자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후보의 정책이 과연 정말 현재 부동산 문제를 맞아 저렇게 하면 해결하겠다 하고 정말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무릎을 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공급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규제 완화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다들 대출 완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기는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네네. 전략이 좀 이미 언론에 다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고 공개가 됐었는데 나름의 전략이 좀 먹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좀 그분은 약간 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밖에는 못 주겠는데요. 네. 처음부터 계속된 질문이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 네. 기존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장담하듯이 특수부 검사 20년 한 사람이 검사가 범인을 취도하듯이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점에 그걸 감안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서류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당신이 서명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책임 없다고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라도 네. 속된 말로 취조하듯이 할 줄 알았는데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하나도 새로운 얘기 없이 그걸 되풀이하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역시 기존에 했던 어떤 말은 반격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고 크게 득점하거나 실점하거나 양쪽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대장동 의혹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남 FC 의혹이라든지 또 김혜경 씨 관련 의혹 최근에 불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기는 좀 역부족이었고 시간 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어땠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또 토론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야 워낙 지난 대선 때도 토론 제일 잘했다는 그런 또 후보 아니었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잘했다고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워낙 기대만큼 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공격도 날카로웠고 수비도 아주 탄탄했다 생각이 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비교해서 좀 약간 초반에는 좀 조마조마했어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토론에서 가장 큰 실수한 후보 아닙니까? 네네. 내가 MB 아바타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도 회자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는 큰 실수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실점에서 위기를 막은 실점하지 않은 그런 것만 해도 큰 가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의 차별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의 정책의 차이는 분명히 이제 있어지는데요. 네.
특히 외교안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집중 타겟이 됐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나왔던 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한 줄 공약 때문에 예. 뭐 이재명 후보, 뭐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뚜렷하게 크게 차별성이 있는 어떤 정책은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이미 아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이미 아는 얘기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저런 점에 있어서 정말 눈에 띄는 어떤 이런 이번 토론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네. 다시 한 말씀이지만 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점수를 후하게 받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내 후보 네네. 중에서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군지 또 어떤 만약 부분들이 굳이 그 한다면 예. 대부분의 사람은 또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좀 그 토론에 약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실수하는 장면을 기다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초반에는 굉장히 좀 그 표정도 말투도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후반을 지나면서 뭐 표정도 여유 있어지고, 입도 풀려서, 그렇게 말로, 네. 아주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네. 그래서 다음 혹시 토론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야 뭐 워낙 토론 잘한다는 게 뭐 자타가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실수 안 하면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뭔가 혹시 실수하지 않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중후반을 지나면서 상당히 좀 여유 있어지는 걸 보니까 앞으로 토론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점을 굳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토론 이후에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 민심 향배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부동층이 좀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별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 영향이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에서 뭐 특이하게 그동안 유권자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거나 예. 정말 이것은 지난번 2017년 대선 때처럼 뭔가 인구에 회자되는 뭐 그런 어떤 득점이나 실점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언론들이 이번 토론 이제 지켜보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뭐 부동층이 마음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부동층이 이걸 보고서 내가 마음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 후보에게 좀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첫 번째 토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이번 끝나고 나서 뭐 2월 15일 이후에 법정 토론만 할지 아니면 그 이전이나 또 법정 토론 사이사이에 뭐 사자 토론이나 혹시라도 또 후보들끼리 합의가 되면 양자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토론이 거듭되면서 후보들도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첫 번 토론 보고서 중동층이 마음을 모아주겠다 이런 후보가 눈에 띄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그 실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실점 안 하니까 또 비교가 잘 안 되는 그런 좀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조금씩 후보들의 새로운 면모들이 발견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기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발효된 알셉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셉이 이제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두 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게 14년 만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2년 동안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 무역 수지는 흑자를 좀 유지해 왔었는데 이 적자 기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지 좀 점검을 먼저 해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때마침 연휴 기간에 이제 RCEP이라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데 우리나라 수출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무역 적자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수출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은 늘었는데 지금 무역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수입 가격이 더 수출을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그러니까 올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53억 2천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66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의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5%나 증가하면서 금액으로는 602억 1천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2조 한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48억 9천만 달러, 약 5조 9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기록된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였다고 앞에 언급을 드렸는데, 네. 지난해 말인 12월에 무역 저착 폭이 5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적자 폭이 한 달 사이에 8배 이상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적자 폭이 이 수입 가격이 높아진 겁니까? 이게 일종의 에너지나 이런 기름값 인상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적자를 우리가 이렇게 커진 이유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지난달 원유와 가스 그리고 석탄 이렇게 3대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데 든 돈이 159억 5천만 달러 정도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억 6천만 달러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 앞서 1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48억 9천만 달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무역수지 적자 폭의 거의 2배를 저희가 에너지를 사는데 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에너지원 수입하느라 1월 다른 거 팔아서 판 돈 다 쓰고도 적자를 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산업들 같은 경우 이들의 수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덩달아서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수입은 같이 덩달아 증가를 했을 테고요. 그리고 더구나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 꼬여서 수급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생산 공정상 필수적 품목들의 재고 확보를 좀 크게 늘려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 수입 규모를 또 한 번 늘리는, 이게 결국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아주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비관적으로 더 본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해서 동반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좀 자본수지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무역 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보통은 이제 저희가 국가의 뭐 가계부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걸 따질 때는 경상수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역 수지가 그렇게 뭐 크게 뭐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나라의 가계부를 국제 수지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경상수지는 상품을 사고 파는 걸 얘기하고요. 자본수지는 말 그대로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상수지 안에는 또 상품수지하고 서비스 수지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 상품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서비스는 뭐 일종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수지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경제의 줄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얼마가 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엔 상품 수지고요.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품 수지는 결국 무역 수지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무역 수지가 이렇게 크게 적자폭이 나면 결국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가계부가 흑자에서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상수지는 한국은행이 석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무역수지는 매달 발표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역수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 석 달 뒤에 발표될 이 경상수지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한 19개월 정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20개월, 2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는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약화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부 언론들은 경고등이 켜졌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지나치는 호들갑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신호등으로 생각해 보면 노란불이 지금 현재 깜빡이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간불로 켜질지 아니면 다시 녹색불로 켜질지는 지금 상황을 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일단 월별 수출 증감률을 좀 보면 지난해 4월, 5월에 한 40%를 넘던 상황에서 11월에 31.9%로 떨어졌고요. 지난달에 15.2%로 수출 증감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증가세가 꺾인 게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무역 수지라는 게 매달 수출입액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감률이라는 게 그 전년도에 크게 내렸거나 올랐거나 했을 때는 더 높게 나타나거나 더 많이 떨어지는 기저효과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무역은 이제 계절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도 있기 때문에 전달의 증감률을 가지고 우리 무역이 막 꺾였다 내렸다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출액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1월과 12월에 모두 6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올 1월 들어서 지금 다시 550억 달러로 규모가 줄긴 했지만 매년 1월만 놓고 비교해보면 이 올해 1월 550억 달러도 사상 최고치액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바이오헬스, 2차 전지, 철강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들 중에 딱 한 개, 선박만 제외하면 모두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산업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에너지원 가격 상승 추세는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해 1월에 배럴당 54달러이던 게 지금 80달러를 넘었고요. LNG 가격은 8달러 수준이던 게 35달러 이상이고 석탄 역시 톤당 86달러이던 게 올해 지금 1월 초에는 218달러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안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은 더 상승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늘었다 그래서 마냥 반가워할 상황은 또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실은 원래 이제 흑자고 너무 지나치게 흑자를 많이 내는 것도 문제잖아요. 적당하게 이제 적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수지를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은 이제 적자 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반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자가 또 너무 많이 나도 통상의 압박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너무 또 계속해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게 되면 다른 국가들의 통상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규모가 늘어나거나 지속된 적자가 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계부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경제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상황 그냥 넉넉히 바라만 보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무역 구조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수출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에너지를 안 쓸 수 없는 사원이고 자원은 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도 이런 현상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거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은 지난해 11월에 9,500억 엔대의 적자가 기록된 데 이어서 12월에도 5,800억 엔대 적자가 나왔고요. 이게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에너지 수입이 많은 프랑스 역시 10월 이후에 90억 유로 이상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반면에 캐나다나 호주 같은 자원부국들은 에너지 가격에 기반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캐나다는 지난해 8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흑자가 기록됐고요. 예.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 덕에 2001년 이후에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최고치를 찍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알셈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네네네.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원이 없기는 하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그러니까 다자간 무역협정에 우리나라가 이제 또 나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때마침 2월 1일부로 이 RCEP이라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 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아세안 국가 10개국 그리고 비아세안 국가 5개국이 모두 이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커질 거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메가 FTA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전문가들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 FTA라고 불리는 거 우리가 많이 맺어왔잖아요. 네네. RCEP하고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EU하고 한번 다자간 무역협정 비슷한 걸 한번 맺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단일 국가들끼리의 그 무역협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15개국이 포함된 제대로 된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메가 FTA라 불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지역 인구만 보면 22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 국가들에 들어가 있고요. 무역 규모도 연간 5조 4천억 달러로 전 세계 교육 규모의 한 29%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발효가 됨으로써 관세 철폐율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은 상품 무역에서 최대 94.5%까지 철폐가 되고요. 한국과 일본은 83%,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는 91% 정도의 그 관세가 철폐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가전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농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아세안 국가들은 수산업에 강하고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중국은 또 농업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는 RCEP 효과로 한국의 영내 수출이 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통상자원부도 20년간 RCEP 발효 영향으로 실질 GDP가 0.14%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감은 있습니다. 우리 좀 갑자기 또 적자 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무역수지 개선에 좀 도움이 RCEP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일지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 충남 서부와 전북 북부 서해안은 눈이 오겠고 새벽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동부에, 오전에는 전라 서해안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남권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에 가끔 눈이 오겠고 전북 서부와 전남 북부,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1.1도 낮은 영하 8도 예상되고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4도 낮은 영하 1도, 전국이 영하 3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모레는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4.5도, 습도 51%,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